페이지 몇 페이지? 170페이지. 페이지 170페이지. 오늘 나갈 내용이 운동과 충돌이라고 제목에는 쓰여져 있는데, 운동과 충돌, 이걸 나가기에 앞서서 170페이지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뭐가 나오냐면 관성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내용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오늘 수업 나갈 내용을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이거를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뉴턴의 운동 법칙, 얘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건 본격적으로 나오고 다루는 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물리 들어가게 되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얘를 이해하지 않고 운동과 충돌을 이해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을 먼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이 뭐냐? 말 그대로 뉴턴이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운동하는 물체를 해석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만든 법칙을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뉴턴 자체가 뭐 1법칙, 2법칙, 3법칙을 딱딱딱 나눈 건 아니지만 후대에 와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 세 가지 법칙을 쭉 얘기를 했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일단 1법칙, 관성의 법칙. 1법칙이 관성의 법칙. 2법칙, 발자 힘 가속도의 법칙. 발자 힘 가속도 법칙. 발자 힘 가속도의 법칙은 줄여서 그냥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줄여서. 그 다음에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세 가지 법칙으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예측, 추론 할 수가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법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들이 물체의 운동을 생각했을 때 움직이는 물체는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냥 상상을 했어. 멈추게 된다. 굴러가다가 멈추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운동하던 물체에 아무런 힘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멈추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하고 좀 맞잖아. 일상생활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 멈추게 되겠지.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자연은 다 멈추게 돼 있어. 근데 뉴턴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단 말이지. 아니다. 움직이는 게 멈춘다는 얘기는 속력이 뭐 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얘기지. 좀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속도가 줄어든다는 뜻이야. 속력, 속도 의미상 크게 차이는 없죠. 물론 방향이 변하면 속도가 변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속도가 변하면 뉴턴이 생각하기에 속도가 변하게 되는 건 뭐 받아야 된다? 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 계속 운동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은 뉴턴은 아니에요. 누가 처음 했어? 갈릴레이가 처음 했어. 아시겠어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관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야. 관성. 이 첫 번째 관성의 법칙에서 이 관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성이란 뭐냐? 관성. 관성의 법칙하고 관성은 의미가 살짝 달라. 법칙은 뒤에 법칙이라고 붙었잖아. 그치? 관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성질.
어떤 성질이냐?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뭐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모든 물체는 어떤 물체든지 간에, 그리고 현재의 운동 상태가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걸 처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갈릴레이입니다. 뉴턴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갈릴레이의 무슨 실험을 통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은 과정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그릇이 있다고 쳐봐. 여기다가 구슬을 요 위치에서 놨어. 그리고 이 물체는 생각만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 수뿐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마찰이라는 거 이런 거 다 무시한다고 치자. 근데 우리 생활상에서 마찰이 없는 면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할 수는 없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마찰이 없는 그런 그릇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요 위치에서 구슬을 놔. 그러면 이 구슬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을 받아서 슉 떨어지게 되겠지?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멈춰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원래 위치가 나올 때까지 올라갈 것이다.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지. 떨어져서 원위치까지 올라가고 다시 또 어떻게 돼? 떨어지고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떨어뜨린 물질은 어디까지? 자기가 있었던 위치까지 갈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기가 놓여있던 그 높이가 나올 때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그릇을 이런 그릇을 만들어. 떨어뜨려. 어디까지 가? 역시나 자기가 있었던 높이가 나올 때까지 가겠지. 여기까지 가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릇이 이런 그릇이야. 휘어져 있질 않아. 떨어져. 그럼 여기 굴러가겠지. 그지? 어디까지 가? 자기가 놓여져 있던 높이가 나올 때까지 가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그릇이야. 머릿속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계속 가게 되겠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자 떨어져서 여기까지 이제 떨어져서 운동하던 물체야. 운동하던 물체는 여기서부터 관찰을 했다고 쳐봐. 운동하던 물체를 관찰을 했어. 그리고 원래 떨어진 높이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그릇이야. 그러면 얘는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어떻게 된다? 계속 가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게 관성이야. 떨어져서 요 상태에 왔을 때 얘는 운동 중이란 말이야. 운동 중. 물론 여기서는 정지해 있었지. 근데 어쨌든 힘을 받아서 쭉 떨어졌어. 운동 중. 여기서부터 관찰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본 부분 여기서부터 봤어. 운동 중이었던 물체는 원래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그곳이 나올 때까지 계속 어떻게 돼야 돼? 만날 때까지 계속 가야 되겠지. 그지?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뭐 하게 된다? 운동하게 된다. 아, 그게 물체의 본질의 성질이구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모든 물체는 가지고 있다. 이걸 관성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관성의 개념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지 간에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처음부터 여기에 그냥 놓여져 있는 구슬이 있었다고 치자. 그냥 처음에 정지해 있던 구슬이 있었어. 그러면 계속 지켜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친다면 얘는 계속 뭐 되고 있겠니? 계속 정지해 있겠지. 아,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그런다? 정지해 있다. 그게 현재 운동 상태가 정지 상태였으니까 정지해 있으려고 그러고, 운동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뭔가가 이제 영향을 줘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준 영향 빼고 운동을 시작하게 만들었어. 그 다음부터는 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됐겠지? 그러면 그 운동 상태를 계속 뭐 하려고 그런다? 유지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만약에 운동 상태를 만약에 변화를 주려고 그래. 운동하고 있는 놈을 멈추게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하는 놈을 점점 더
더 빠르게 만들고 싶어. 그 변화를 주려고 그래. 그러면 변화를 주려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란 얘기가 되겠지. 뭐 받아야 된다? 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힘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성은 모든 물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관성에는 두 가지 관성이 있어. 종류로 나누자면 딱 두 종류. 얘같이 처음부터 정지해 있던 놈은 계속 뭐 한다? 정지해 있다. 그걸 정지관성이라고 얘기해. 관성에는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걸 정지관성이라고 얘기를 해. 다른 관성은 뭐겠니? 이겠지 얘. 뭐 운동 중에 있었어. 뭐 빠르냐 느리냐는 별개야. 어쨌든 조금이라도 운동 중에 있었어. 그러면 걔는 주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걔는 계속 뭐 한다는 얘기야? 운동을 하게 된다. 그걸 무슨 관성이라고 얘기한다? 운동관성이라고 얘기한다.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 앞에 그대로라고 쓴 이유는 속력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방향 변화도 당연히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운동관성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모든 물질은 다 관성을 가지고 있어. 정지관성이든 운동관성이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일단은 이런 거 물어봐요.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나서 이 물체는 정지관성이냐 운동관성이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탁자 위에 있는 뭐 내가 찍힐지 모르겠는데 탁자 위에 있는 분필이 있다 보치자. 딱 봤어? 뭐에 있는 상태야? 정지 상태에 있는 상태지. 그럼 얘는 무슨 관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야 돼? 정지관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잽싸게 탁 치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냥 떨어지게 되겠지. 왜? 얘를 치우면 얘는 계속 그 자리에 뭐 하려고 그랬어? 정지에 있으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안 가잖아. 얘가 손 치우면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 손 치우면 손만 치워지고 얘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밑에 떠받치는 게 없지? 근데 중력은 작용하고 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아시겠죠? 또는 정지관성의 예로 대표적인 예를 들자 그러면 뭐가 있어? 정지관성의 예라 그러면 멈춰있는 버스에 탄 승객들이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버스와 승객이 함께 멈춰 있었는데 이제 버스가 승객들이 다 탄 다음에 출발을 팍 해. 그럼 버스에 있는 승객들이 순간 어떻게 돼? 뒤로 쏠리게 되겠지. 그러면 버스의 승객들이 뒤로 쏠리는 것은 승객들 자체가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운동 상태가 뭐였었기 때문이야. 정지 상태에 있었어. 근데 버스는 출발 안에 몸이 바닥하고 닿아 있는 이 다리는 버스와 함께 가겠지만 몸 자체는 정지해 있으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뒤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야. 그게 정지관성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태에 물어보는 게 정지관성이냐 운동관성이냐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고민을 해봐. 바로 그 직전에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었는지 운동 상태에 있었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달려가던 사람이 돌부리에 다리가 걸려서 앞으로 콕 넘어지려고 그래. 돌부리에 걸려서 몸이 앞으로 쏠린다.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야? 운동관성 때문이지. 달려가던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이 운동 중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발이 돌에 걸렸어. 그 부분은 힘 받았겠지. 그래서 다리는 돌에 걸려가지고 멈췄어. 근데 몸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운동관성에 의해서 계속 뭐 하려고 그랬어?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앞으로 꼬꾸라지게 된다라는 게 운동관성이라는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이건 어때? 우리가 설렁탕이라든가 국을 먹을 때 소금, 후추 이런 것들을 양념을 쳐요. 그지? 그래서 양념통이라고 치고요. 여기에 설탕, 뭐 소금이나 후추가 있다고 쳐. 털어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털어가지고 후추라든가 소금 이런 양념들이 그 통에서 양념통에서 슉슉슉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지. 상상되지? 이거는 정지관성 때문에 나오는 거야? 운동관성 때문에 나오는 거야? 운동관성이야. 왜냐면 좀 전에 생각을 하라 그랬지. 양념통을 들고 손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잖아.
통과 함께 양념통이 운동 중에 있다가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발이 달리던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서 발이 멈췄듯이 멈췄어.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양념들은 뭐 하고 있었어? 통과 함께 운동 중에 있었잖아. 운동 중에 있어서 통은 힘을 받아서 멈췄지만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은 양념들은 계속 뭐 하려고 그래? 운동을 하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야. 앞으로 쏠려가지고. 이건 운동 관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그 물체마다 이 관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크기가 있어. 관성이 크다, 관성이 작다. 물체마다 관성의 크기가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의 크기, 관성이 크다는 뜻은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관성이 작다는 얘기는 그 유지하려는 성질이 작다. 그지? 관성이 크다. 다른 표현으로는 개기려는 성질이 크다. 이런 얘기야. 관성이 작다. 개기려는 성질이 작다. 이런 얘기야. 물체마다 그 개기려는 성질, 관성이라고 하는 유지하려는 성질, 결국은 개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현재 상태를 개기려고 그런다. 크기가 크다 작다가 있는데 그 크기는 비례한다. 비례라는 표시 기호고요. 비례란 뜻이에요. 뭐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되느냐? 현재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체의 질량. 물체 질량이, 그러니까 질량과 무게는 의미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무게가 많이 나간다, 무겁다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는 관성이 커. 가벼운 물체는 관성이 작아. 그 얘기는 뭐예요? 질량이 많이 나가는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쉽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야? 어려워. 아시겠죠? 머릿속에 비유를 해봐. 머릿속에 딱 상상을 해봐. 내 앞에 탁구공이 있어. 하나는 볼링공이 있어. 탁구공과 볼링공. 질량이 훨씬 누가 커? 볼링공이 커. 그래서 얘네들이 정지 상태에 있었어. 탁구공과 볼링공이 정지 상태에 있는데 내가 얘네들한테 운동의 변화를 유발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누가 더 쉽게 운동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래. 그래서 입바람으로 불었어. 힘을 가했다는 얘기지. 바람에 의해서 힘을 가했어. 탁구공은 어떻게 돼? 슉 굴러가. 그러니까 운동 변화가 쉽게 일어나. 그러니까 개기려는 성질이 그만큼 크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똑같은 바람의 세기로 볼링공을 불어. 움직여? 꿈쩍도 안 해. 그 정도의 힘으로는 꿈쩍도 안 해. 왜? 얘는 개기려는 성질이 뭐 있기 때문이야? 셌기 때문이야. 컸기 때문이야. 그 차이는 뭐 때문이냐? 질량 차이야. 질량이 큰 놈은 변화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야. 질량이 작으면 변화하는 것도 쉽다. 이런 얘기가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정지관성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에 탁구공과 볼링공이 굴러가고 있었어. 둘 다 똑같은 능력으로 둘둘둘둘 굴러가고 있었어. 내 쪽으로 이제 쭉 굴러온다고 쳐요. 굴러오는 놈들은 탁구공과 볼링공 둘 다 운동관성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운동 중에 있었으니까 쫙 굴러오고 있는데 얘를 또 변화시키려고 그래. 멈추게 만들려고 그래. 운동관성이 있는데 얘네들을 멈추게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내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 놈을 바람으로 훅 불어서 멈추게 만들려고 그래. 탁구공은 멈춰.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고. 왜? 관성이 작기 때문에. 근데 볼링공이 굴러와 바람으로 불어본다고 해도 얘가 멈춰. 안 멈춘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경사진 곳에 큰 트럭들을 딱 세워놨는데, 주차를 시켜놨는데, 트럭에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뭐 고장이 나서 풀렸다고 쳐. 그러면 큰 트럭이 이제 어떻게 되겠니? 굴러 내려가겠지. 급한 마음에 그 굴러 내려오는 트럭을 내가 몸으로 막으려고 그래. 잘 막힐까? 잘 막을 수 있을까? 못 막을까? 못 막어. 트럭이 크면 질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고, 질량이 많이 나가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운동관성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관성이 이제 커지게 되겠지. 일단 질량 자체로 운동관성이 큰 상태야. 그래서 운동하는 그 큰 트럭, 질량이 많이 나가는 트럭을 내 몸무게 정도로 막는다? 엄청난 힘이 필요해. 그래서 그렇게 굴러 떨어지는 트럭 같은 거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막으면 큰일 나.
몸으로 막다가 어떻게 돼? 내가 깔려. 사거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볼 수뿐이 없지. 뭐 어이구 이거 저거 어떻게 해? 이 일을 어쩌나. 그래서 볼 수뿐이 없는 거지 뭐. 그게 관성에 대한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정제관성, 운동관성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뉴턴의 일법칙, 관성의 법칙은 뭐냐? 이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관성하고는 이제 관성이 뭔지는 아시겠죠? 관성의 법칙은 뒤에 이제 법칙이라는 말이 붙었고요. 법칙이라고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을 찾아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법칙에는 조건이 있어. 그리고 그 조건이 있을 때 이런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들어가는 게 법칙이야. 뭐뭐 한다면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완결되는 게 법칙이란 말이야. 그럼 관성의 법칙은 뭐냐? 지금 설명한 관성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런 얘기예요. 관성의 법칙이란 물체에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힘이 빵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빵이라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조건이고요. 그 결과로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화가 없다. 이게 결과. 알짜임이 빵이라면 물체의 운동 상태에는 변화가 없다. 운동 상태 변화. 세 글자로 이걸 뭐라고 줄일 수가 있어. 운동 상태의 변화. 얘를 가속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물체는 가속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 빵이 돼야 된다.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또는 문장으로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물체의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무슨 운동하든가 뭐 해 있어야 된다.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뭐하고 정지에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운동 중의 물체는 뭐 해야 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된다. 방향도 변하면 안 돼. 그래서 직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빠르기도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안 돼. 등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그래서 운동 중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이게 관성의 법칙이야. 그래서 문제상에서 문제에 대한 어떤 상황이 설명이 될 때 조건이 주어진단 말이야. 어떻게 조건이 주어지냐면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서술해 나간단 말이야. 거기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 뭐라고?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한 속력에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뜻이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얘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빵이구나를 문제에서 언급해 준 거야. 알겠니? 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정지에 있는 두 물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지에 있었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지에 있대. 문제에서 정지에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얘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짜임이 얼마다? 빵이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서술하는 내용이 정지에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본질은, 힘에 대한 본질에서는 둘 다 어떻단 거야? 같단 얘기야. 힘이 얼마란 얘기? 빵.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문제를 등속 직선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또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 이런 언급이 되어 있으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얼마다? 0이구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수식으로는 어떻게 쓰냐?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관성의 법칙은 이거예요. 알짜 힘을
문자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시그마 F, 이게 R자임의 문자 표시예요. F는 힘이라는 표시 기호고 앞에 시그마 3자 뒤집어 놓은 것처럼 시그마라고 읽는 거고요. 얘는 무슨 뜻이야? 합하란 뜻이야. 그래서 합력, 얘를 합력이라고도 읽고요. 힘들의 합이란 뜻이에요. 또는 R자 힘이라고도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데 얘가 빵이면, 합력이 빵이면 가속도도 빵이다. A가 가속도라는 문자 기호예요. 질량이 많이 나가는 물체든 작게 나가는 물체든 간에 상관없이 질량과 무관하게 물체에 작용하는 R점이 빵이면 가속도도 빵이어야 된다.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걸 환상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 법칙, R자임 가속도의 법칙. R자임 가속도의 법칙. 제2법칙, R자임 가속도의 법칙은 뭐냐? 아, 요거 어려운 내용인데. 근데 어렵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서 좀 쉽게 얘기를 하자. 필요한 내용만. R자힘 가속도의 법칙. 줄여서 그냥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R자임. 근데 나는 학생들한테 우리 공부를 할 때는 꼭 R자임을 앞에다 꼭 붙여준단 말이야. 왜냐? 실수하지 말라고. 왜? 힘이 그냥 힘이 가속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R자임이 가속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는 아세요? 내가 언급하는 힘과 R자임 어떤 차이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일단 R자임이 여러분들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을 테니까 한번 봐봐. 물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찰 무시할 거예요. 마찰은 무시한다고 치고 물체가 질량이 2kg짜리가 있다고 치자. 설정.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다. 영희가 이 물체를 이 방향으로 밀었어. 얼마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밀었다고 치자. 마찰 없다고 쳤어요. 마찰 무시. 자, 현재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몇 종류일까? 한 종류지. 영희가 미는 힘. 그지? 아니야. 중력도 있어야지. 중력. 항상 물체가 지금 우주 공간에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물체는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지구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구에 있는 상황이라면 우주 공간이 아닌 그런 우주 공간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은 모든 물체는 뭔 힘이 작용한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 중력은 작용해야 돼. 아시겠어요? 표시는 안 했지만. 아까 마찰이 없다며요. 마찰하고 중력은 별개의 힘이잖아. 그지? 그러면 중력도 표시해볼까? 표시는 언급은 안 했지만 그거는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야. 중력 어느 쪽으로 작용해? 아래쪽. 중력 얼마야? 중력은 2 곱하기 9.8. 아시겠어요? 19.6 뉴턴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하나 이제 찾아냈고 또 없어? 또 다른 힘 없을까? 바닥에 어쨌든 지금 물체가 땅바닥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 땅바닥에 놓여져 있든 책상에 놓여져 있든 물체에 어쨌든 바닥면이 있다면 또 반드시 작용하는 힘이 있어.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어. 그걸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바닥에 놓여있다. 아니면 책상 위에 놓여있다. 아니면 내 손바닥에 물체가 놓여져 있다. 물체가 어쨌든 어떤 면하고 접촉돼 있잖아. 그러면 면은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작용하게 된다고. 왜냐면 생각을 해봐. 바닥이 없으면 얘가 바닥이 없다고 쳐봐. 얘 여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니 없니? 없겠지. 얘 뭐 하겠니? 자유낙하하겠지. 근데 자유낙하하지 않고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중력만 작용하고 있다면 자유낙하해야 돼. 근데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중력의 힘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다른 힘 때문에 효과 발휘 못한다는 뜻이에요. 뭔 힘 때문에? 떠받치는 힘 때문에. 그래서 이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바닥면이 있으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고요. 그 떠받치는 힘을 우리는 수직 항력. 항력이라는 말이 떠받치는 힘이라는 뜻이고 수직이라는 말은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라는 뜻이야.
접촉해 있는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떠받치는 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직항력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냐? 얼마로 떠받치느냐? 중력의 크기하고 똑같은 힘으로 떠받쳐. 현재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19.6N이 작용해요. 자, 일단은 현재 이 그림에 작용하는 힘은 영희가 주는 힘 10N만 내가 문제에서 설명을 했지만 세 가지, 최소 세 종류의 힘이 작용을 해요. 중력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면이 있으면 면이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들어가야 되고. 알겠니? 그러면 이 물체의 힘이 몇 가지라고? 지금 세 가지라고. 중력, 수직항력, 영희가 미는 힘. 이런 다 힘들이 그냥 힘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힘이 알짜 힘은 얼마냐? 그러면 알짜 힘은 19.6N이에요. 또는 19.6N이에요. 또는 10N이에요. 이게 알짜 힘이 아니지. 셋 중에서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뭐라 그랬어? 합력. 힘들을 모아라는 얘기야. 합해서 하나의 힘으로 표현해라 라는 뜻이야. 그렇게 하나의 힘으로 표현한 힘을 우리는 합력 또는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세 힘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힘과 이 힘은 크기가 어때요? 같고 방향이 정반대지. 그러면 효과가 상쇄가 돼버려. 그러면 세 힘의 합은 결국 얘네들은 합쳐서 제로가 될 거고 결국은 누구만 남게 돼? 얘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이 세 힘의 합력은 몇 뉴턴이다? 10뉴턴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합력에 대한 개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철수가 영희를 골탕 먹이려고 반대 방향으로 2뉴턴의 힘을 철수가 주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과는 다르게 네 종류의 힘이 작용한다고 치자. 2뉴턴, 10뉴턴, 19.6뉴턴, 19.6뉴턴. 한 물체. 그러면 이 물체가 받은 합력은 얼마니? 합력은 꼭 또 4개의 힘을 다 더해야 되겠지? 방향이 같으면, 다르면서 크기가 같으면 상쇄시키면 되고 영희가 주는 10뉴턴, 철수가 주는 2뉴턴은 방향이 정반대지. 정반대일 때는 합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4개의 힘의 최종적인 합력 시그마 F는 얼마다? 8뉴턴. 이게 8뉴턴이다. 어느 쪽 방향? 오른쪽 방향. 8뉴턴이 된다. 요걸 우리는 합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어요? 이 합력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합력이 알짜 힘이 뭐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야? 가속도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뉴턴이 가속도하고 관련돼 있냐, 2뉴턴이 가속도냐, 아니면 19.6뉴턴이 가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물론 개별 힘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토탈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이 물체의 가속도는 결국은 힘들의 합인 합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결정된다는 뜻이야. 그걸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합력에 의해서 뭐가 발생되나? 물체의 가속도가 결정되게 된다. 어떻게? 식으로. 시그마 F는 M 곱하기 A로 이 가속도가 결정된다. 이게 이 식 자체가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을 식으로 만든 거고요. 아시겠죠? 이 식을 우리는 운동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운동 방정식. 운동을 해석하는 방정식이란 뜻이야.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M은 뭐예요? 질량. 물체의 질량. M은 질량. A는 그래서 물체는 얼마의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 가속도를 계산한 그 가속도 값이고요. 시그마 F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알짜임 또는 합력이라고 나타내는 문자 Q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짜임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알짜임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문제 예제가 있으니까 끝장을 보자. 얘 가속도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 집어넣으면 시그마 F 자리, 알짜임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요? 이 자리에 지금 8뉴턴이야. 그지? 8뉴턴 들어가면 되고 물체의 질량 알고 있죠?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어? 2kg.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가 될 것이냐? 바로 나오지? 가속도는 얼마가 돼? 4. 숫자는 4가 될 거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게 가속도의 단위야. 아,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한다. 정지 있지 못한다. 이 얘기야. 점점 뭐 될 것이다. 빨라질 것이다. 얼마의 가속도로? 4m/s 제곱의 가속도로.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기 때문에 요 4m/s 제곱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연습이 아직 덜 됐으니까.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뭔 뜻이야, 이거? 이 가속도란 뜻은 4m/s 제곱이란 가속도의 뜻은 물체가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빨라진다는 얘기야. 속도가 4m/s씩 점점 뭐 되고 있다. 빨라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 알겠어요? 야, 이거를 학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그거예요. 4m/s 제곱이 1초마다 4m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1초마다 4m 간다는 뜻은 뭐니? 속력이 4m/s 등속 운동을 할 때가 1초마다 4m씩 가는 거야. 근데 얘는 1초마다 4m 가는 게 아니라 1초마다 속력 자체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야.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냐면 얘에 대한 그래프는요. X축 시간, Y축 물체의 속도를 나타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여기가 요 값이 4m/s의 속도 값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물체는 4m/s로 이렇게 운동을 해요. 맞아, 이거? 이거는 물체가 처음 봤을 때도 4m/s고 1초 후에 봐도 4m/s고 2초 후에 봐도 몇 m/s라는 얘기야. 4m/s라는 것의 그래프예요. 무슨 운동이란 얘기야, 이거? 등속 운동의 그래프라고. 근데 얘는 지금 등속 운동이 아니라 무슨 운동이라고? 가속 운동이라고.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로 그려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처음에 정지해 있었던 놈이었단 말이야. 빵. 근데 4m/s 제곱의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걸 우리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1초마다 속도가 4씩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초 후에 속도 보게 되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0에서 4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2초 했을 때 속도를 보게 되면 2초일 때 속도 얼마가 돼 있어야 돼? 8이 돼 있어야 되겠죠. 8이라고 치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도대체 몇 미터 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초에 물체가 3초 후에 어느 곳에 가 있는지 3초 만에 이동거리를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 그리고 무슨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고 어디가 이동거리가 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제 면적을 계산해야 돼. 요 면적 3초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3초면 속도가 얼마가 돼 있겠니? 12의 속도가 돼 있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3초 동안에 뭐가 된다고? 이동 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30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몇 미터 나와요? 3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몇 미터? 18미터가 나와. 18미터. 그래서 이동 거리는 그냥 계산하기보다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이동거리,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이동거리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알짜인 가속도의 법칙이야. 그래서 알짜인 가속도의 법칙은요, 내용이 그거죠.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거 자체로 알짜인 가속도의 법칙이 이미 다 설명이 됩니다. 뭔 뜻이에요? 물체가 알짜 힘을 받는다면, 물체라는 얘기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얘가 물체를 의미하게 되겠지. 그래서 알짜임 받은 물체는 뭔 운동을 해야 된다?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된다. 만약에 알짜임이 빵이면 가속도는 얼마가 돼? 빵이 되겠지? 그게 관성의 법칙 1법칙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알짜임 가속도의 법칙을 정리를 하자면 물체의 작용은 알짜임, 합력, 알짜임, 알짜임은 물체를 가속시키는 원인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R자 힘은 물체의 가속도와 무슨 관계를 갖는다? 비례 관계에 있다. 단 이 관계를 설명할 때 나머지 한 놈 M은 일정하다라는 조건 하에서 질량이 일정할 때 세 가지 요소의 관계를 나타낼 때 세 가지 중에서 두 놈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한 놈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네. 또는 R자 힘은 질량과 무슨 관계 있어? 비례 관계 있겠지? 이것도 조건은 뭐가 붙을 때? 가속도가 일정할 때. A가 요번에 일정할 때.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있겠니? 질량과 가속도. 이 조건을 따질 때는 나머지 얘는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R자 힘이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있어야 돼? 반비례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곱해서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단 R자 힘이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야. 우리 관성 배웠잖아. 질량이 크면 n 값이 크면 질량이 크면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고 어렵게 일어난다고? 어렵다고. 가속도가 작다고. 질량이 클수록 변화는 줄어든다. 힘이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약에 R자인 가속도의 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아주 쉬운 문제를 일단 낼 거예요. 지금 얘처럼.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이런 거. 2kg의 물체가 있어요. 4kg의 물체가 있어요. 얘한테 10N의 힘을 줬어요. 얘한테 20N의 힘을 줬어요. 얘가 물체 A, 얘가 물체 B라고 할 때 물론 마찰을 다 무시합니다. 아시겠죠? A, B는 정지 상태에서 10N, 정지 상태에서 20N의 힘을 받았습니다. A와 B가 갖게 되는 가속도의 크기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라. 누가 가속도가 크니? 물어봤어. 얘 가속도 얼마 나올까? 5m/s 제곱이 나오겠지. 왜냐면 얘의 R자임은 얘뿐이 없잖아. 중력, 수직항력 상쇄가 될 거라고. 그래서 얘만 이 자체가 곧 R자임이 되겠지.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문제를 풀 때 운동방정식에다 대입시키면 F는 MA, 시그마 F는 M 곱하기 A다 집어넣으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10N이 들어가면 되고 질량 자리에 2kg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5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R자임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 20N 들어가면 되고요. 질량 자리에 얼마 들어가면 돼? 4kg. 그러면 가속도 자리에는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얘나 가속도는 어떻다니까?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얘가 20N이 아니라 얘한테 40N의 힘을 줬어.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가 되겠니? 10m/s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은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 작반의 법칙. 자, 이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은근 쉬우면서도 어려워.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작용 반작용 법칙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딱 들으면 되게 쉽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면 헷갈리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작용 반작용 법칙은 그냥 해석은 이거예요. 물체에 그러니까 A라는 물체가 있어. A 물체가 B라는 물체에 F1 크기의 힘을 가한다면
이런 상황이야. A라는 물체가 있는데 A가 B한테 F1 크기의 힘을 주고 있다 라고 한다면 뭐 비유를 해볼까? 사람이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에 10N의 힘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영희가 철수한테 10N의 힘을 가했어. 반드시 뭐가 작용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반작용의 힘이 존재를 한다. 작용 반작용은 힘에는 작용힘과 반작용의 힘이 반드시 짝꿍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힘의 본질이란 얘기야. 작용힘과 반작용힘. 힘은 반드시 두 놈이 짝꿍을 이루어야 돼. 홀로 존재하는 외톨이 힘은 없어. 힘에는 반드시 짝을 이루고 있는 힘이 존재를 한다는 뜻이야. 그걸 우리는 명명으로 작용힘, 반작용힘 또는 얘를 작용이라고 하면 얘가 반작용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B의 힘, F1의 힘을 가한다. 이 힘을 그냥 작용이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반드시 F1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짝꿍이 있어야 돼. 무조건 모든 힘들은 다 그래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그 힘은 뭐라고 서술돼야 되느냐? B 물체가 A에 F2라고 하는 힘을 가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이 F2를 반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의 문장은 이렇게 구성돼야 돼. A가 B에 그 힘이 작용이라면 반작용은 뭐니? B가 A에 이렇게 나오면 돼. 영희가 철수를 밀었어? 반작용은 뭐니? 반드시 힘은 짝꿍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희가 철수를 밀고 있어? 철수가 가만히 있는데 영희가 밀고 있어. 그러면 영희가 민 거잖아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철수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철수도 영희한테 힘을 가하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이때 F1과 F2를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F1을 서술하면 A가 B에 가하는 힘, F2는 B가 A에 가하는 힘. 이걸 F1, F2로 각각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림으로 그릴게. 손을 맞잡고 있다고 치자. 얘가 A, 알겠지? A가 B에 힘을 가해. 이게 F1의 지금 서술이에요. A가 B에 힘을 가한다. 그러면 힘은 반드시 짝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홀로 존재하는 힘은 없어요. 반드시 B도 그 순간 A에 뭐 한다? 힘을 가하게 된다. 이 방향으로. 얼마? 이거 F2라고 하자.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을 우리는 짝을 이루고 있는 작용, 반작용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F1과 F2는 두 힘, 작용힘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 F1과 F2는요, 반드시 이래야 돼. 두 힘 F1과 F2는 크기는 없고, 크기는, 두 힘의 크기는 뭐 해야 되고? 같아야 된다. 방향은 어떤 방향이어야 된다? 방향은 반대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A가 B를 미는 이 F1의 크기가 10N의 힘으로 민다고 치자. 영희가 철수를 10으로 밀었어. 알겠지? 그 순간 영희가 철수를 밀었을 때 철수도 영희를 얼마로 밀게 된다는 얘기야. 10N의 힘으로 밀게 된다는 뜻이야.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돼. 그리고 방향은 서로 정반대.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그러니까 작반은 어떤 힘이든지 간에 무조건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어느 힘이든지 간에 작반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힘은 없어요. 표현상 내가 벽을 밀어. 벽을 내가 밀어. 밀어. 민다고 쳐. 이 순간 가만히 있는 벽도 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내가 벽을 미는 순간 벽도 나를 뭐 한다는 얘기야. 밀거든는 얘기야. 내가 벽을 민다의 반작용은 벽이 나를 민다. A가 B에 가한다. B가 A에 힘을 가한다. 작용 반작용.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다. 반작용은 뭐야?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긴다.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 이걸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반작용은 내가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다. 이것도 중력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내가 책상을 민다. 반작용은 책상이 나를 민다. 이렇게 나와야 돼. A가 B를 민다의 반작용은 뭐니? B가 A를 민다.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고 혼동할 수 있는 게 이거라 그랬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두 힘, F1과 F2가 힘의 크기가 뭐하다 그랬어. 그리고 방향은 서로 반대지. 그러면 두 힘은 R자 힘이 얼마일까? 0이 되겠지. 왜냐면 힘의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상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작용힘과 반작용의 힘은 무조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 두 힘의 합력은 빵이 된다라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야. 절대 얘네들은 빵이 될 수가 없어. 만약에 얘가 빵이 되잖아? 그럼 이 법칙이 있을 이유가 없지. 얘가 빵이면 모든 힘들의 작용, 반작용이 다 빵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거 없고 그냥 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R자임 제로일 때. 이 상황이라는 얘기잖아. 뭔 얘기하는 줄 알겠니? 근데 의문이죠. 왜 빵이 안 될까? 여기 별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별표. 작반의 힘은 작반 관계의 두 힘은 합력이 0이 아니다. 합력이 빵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지? 또는 합력이 0인 상태를 우리는 힘평형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합력이 0인 상태를 힘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0인 상태 얘를 힘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용, 반작용 두 관계의 두 힘은 힘평형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조건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무조건 빵이 될 수가 없느냐? 자, 내가 합력, R자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 시그마 F라고 하는 R자임 합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어떻게 우리가 합력을 구한다 그랬니?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을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더해서 하나 힘으로 만든 걸 그걸 합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그 여러 힘들을 더해서 합력을 내가 구하려고 할 때 그 여러 힘들이 더하려고 하는 그 여러 힘들이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만 더해줘야 돼. 합력의 정의는 이 뜻이야.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의 합, 이게 합력의 뜻이야.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의 합.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 합하려고 하는 힘들은 한 물체,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어야지만 합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여기 다시 돌아와봐. 그러면 F1은 뭐라고 서술되어 있니?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래. 다시 얘기해서 F1은 어느 물체에 작용하는 거야? F1은 A에 작용하는 힘이야? B에 작용하는 힘이야? B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F1은 B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F1을 B에다가 그려놨잖아. B에다가. B 물체에다가 지금 F1을 그려놨단 말이야. 근데 그거의 반작용은 B는 B 물체가 A에 작용하는 F2라고 한대. 그러니까 F2는 어디에 작용하는 힘이니? A에. 그래서 F2를 A에 그려놨단 말이야. A에. 그러면 F1과 F2를 만약에 더하려고 그래? 합을 하려고 그래? 전제조건 들어간다 그랬지. 더하려고 하기 전에 그 두 힘이 같은 물체에 작용해야지만, 한 물체에 작용해야지만 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F1은 어디에 작용해? B에 작용해. F2는 어디에 작용해? A에 작용해. 그러니까 F1과 F2는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야?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더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합력이 제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래서 작용, 반작용 힘은 무조건 힘평형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왜 빵이 아닌지는 알겠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에서 이제 혼동을 하거나 좀
혼란스럽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 힘을 서술해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어려워요. 사과의 중력의 반작용은 뭐니? 사과의 중력의 반작용을 서술하면 뭐라고 돼야 돼? 문장으로 서술하면.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반작용이야? 사과가 지구. 그치. 요 말 때문에 헷갈려요. 중력이라고 그러니까 중력의 반작용이 뭘지? 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렵단 말이야. 중력을 풀어서 써줘. 사과의 중력을 풀면 뭐니? 지구가 이 힘을 서술하면 그지? 지구가 사과를 뭐하는 힘이야? 당기는 힘. 그걸 우리는 사과의 중력 또는 사과의 무게라고 표현한다고. 무게라고 나와도 아이들이 헷갈려요. 무게가 곧 중력이고 그 중력을 우리는 서술하면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그걸 우리는 사과의 무게라고 한다고. 이 힘의 반작용을 쓰란 얘기야. 이렇게 써 있으면 오히려 쉽게 나올 수 있지. 이거의 반작용은 뭐가 튀어나와야 돼?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이 문장이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사과의 무게라고 하는 힘의 크기가 커요? 그 반작용이라고 하는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커요? 힘의 크기는 작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힘은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나 사과가 지구를 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나 어떻다는 얘기야.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정반대. 하지만 합력은 빵이 될 수가 없다. 왜냐? 요 힘은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고 요 힘은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합력이 빵이 될 수가 없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됐니?